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윤보선. 4.19 혁명과 함께 민주화의 흐름을 타고 중임을 맡았다가 5.16으로 물러나야 했던 비운의 대통령. 그 영역의 세월을 함께했던 영부인 공덕기 여사. 세상은 이 600일의 영부인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선생님 댁이 바로 앞이죠. 그 공원에 여러분들에게 대접하려고 우리 여러 청와대를 물러난 지 33년. 공덕기 여사는 어느덧 83. 그 83년 동안의 인생을 기록한 공 여사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가 지난 10월 29일 안국동 안동교회에서 열렸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웬일까지 오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지난날 대통령 영부인의 자서전 출판을 축하하는 자리. 거물급의 손님들도 찾아오고. 이렇게 굉장한 장소에 나와서 오래간만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인사 말이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인사하세요. 저기 오늘 이렇게 다들 바쁘신데 오랜만에 서보는 공식적인 자리. 사람들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서서 공 여사는 자신의 인생을 펼쳐놓고 있었다. 사실 그 책이 뭐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그저 이름 없는 한 여자가 그 일생을 살면서 느낀 거를 조금 써봤다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그저 뭐 읽어 안 주셔도 아닐 거예요. 예. 잠이 안 오실 때, 예. 한때는 대통령의 사저였고 또 70년대에는 옆집에 감시초소가 설치될 만큼 삼엄한 통제를 받기도 했던 안국동 8번지. 윤보선 전 대통령의 조부가 사들였다는 99칸짜리 안국동 이 고택은 특히나 윤 전 대통령이 반독재 노선을 걷게 되면서 70년대 민주화 운동의 본부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다. 때로는 한일회담 반대운동 등 시위의 진원지로, 때로는 민주인사들의 숨은 안식처로서 그 발길이 끊이지 않았었다.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38살의 노처녀로 해위 윤보선의 후처로 혼인을 하고 46해, 실로 파란 많은 세월이었는데 공 여사는 그 기억들을 더듬어 낡은 폐지 위에 적어놓았던 것이다. 공덕기. 그에게 세상은 어떤 단단한 미씨를 보았을까?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삭바느질로 생활을 하는 형편에서도 공덕기는 선교사와 주위의 도움으로 요코하마 신학교로 유학, 여성 신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38살에 조선신학교 강사로 있을 무렵 해위 윤보선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 윤보선의 대통령 취임과 하야 그에 따라 그녀의 인생 역시 대통령 영부인에서 인권운동가로 변모를 거듭하게 되었다. 양심범 가족협회의 회장을 맡는가 하면 여성 근로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돕기도 했다. 공 여사 자신이 70년대 민주화운동, 여성운동의 중심점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데까지도 꼭 그냥 참석 이게 공덕기 여사는 그 숨가쁜 일들을 지나간 달력 뒷장에 메모해 놓았다. 그냥 세종리에다 막 쓰고 이렇게 쓰셨네요. 이렇게 검소하게 이것을 여성신학자협회에서 책으로 엮어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데까지도 꼭 그냥 참석. 여성 지도자로서의 공 여사의 독자적인 면모는 80년대에 더 두드러졌었다. 세월의 흐름 앞에 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법.
4년 전 윤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이래로 윤 씨 일가는 잊혀지고 있었다. 공여사의 책이 출판되고 안국동 8번지는 모처럼 손님들을 맞을 준비에 나섰던 것이다. 다시 그를 향해 사진기자들의 셔터가 눌러지고 지난 시절 이곳에서 민주화를 이야기하던 옛 동지들이며 정치인들이 찾아주었다. Isn't that wonderful? Very, very warm celebration. Warm celebration and also everybody celebrating. Everybody. Yeah? 축하합니다. And I never hear. 무심에 배던 세상이 이목을 모으고 예전에 그러했듯 안국동 8번지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Met this wonderful lady after a visit. 사람들의 인사와 축하의 말들. 지난날 영부인에게 보내지는 것이기만 했다. 적어도 여기 모인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공여사는 윤 전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그것만은 아닌 듯한다. And his beautiful home. 제가 이분을 뵌 것은 이스라엘 여행을 막 하고 돌아오셨을 때보다 그 이스라엘 여행은 그분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인 여행이었고 저 또한 또 그분을 만난 그 저녁은 또 굉장히 감동적인 저녁이었습니다. 윤보선 선생님 그리고 공덕주 여사님은 일본의 한반도 제7약 반대 투쟁을 하던 바로 여기가 격전장입니다. 본거지였죠. 이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 당시 중앙정보부의 눈초리를 봐야 되고 저 대문을 들어오려 치면은 등골이 오싹오싹하고 식은땀이 나던 고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두운 시절 의지할 버팀목이 있고 숨을 곳이 되어주던 뜨락. 이제는 호백발이 다 된 옛 동지들. 뒤에져서 이래 가는 걸 보니까 꼭 아버지 걸음이야. 아이고 내 그래서 이야 저렇게. 이들은 3일 민주구국선언을 하던 명동성당에서 수많은 반독재 시위 현장 전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 시절 공여사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 때로는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해 주었고 더러는 해위 선생보다 더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었다. 어떤 신념이나 그 양심 그거를 위해서 싸우는 분한테는 뭐 저 산동네고 무슨 폐병 환자 있는데 그 가리지 않고 가셨어요. 저도 항상 같이 갔기 때문에 내가 전 대통령 부인인데 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죠. 네. 1978년 67의 나이로 민주주의 국민연합의 11.7 선언문을 낭독했던 공덕기 여사. 이 잔치야말로 인권운동의 데모 여사에게 바쳐지는 감사의 자리이기도 할 것이다. 1년 8개월의 짧은 영부인 생활, 그리고 야당 정치인의 아내로서 인권운동가로서 30여 년의 긴 여정이 어디 화려하기만 하였을까. 공 여사는 이제서야 비로소 편안한 휴식을 맞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윤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성 신학자로서 또 다른 일생이 펼쳐졌을지도 모를 일. 그러나 공덕기 여사는 윤보선 선생 곁에서 우리 시대의 고통을 비켜나지 않고 바라보았다. 일생을 좋은 상을 드립니다. 당신이 계셔서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시위도 하시고 정치가의 아내로서 또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험난한 시대를 올곧게 지켜온 공덕기 여사. 그가 이제 겸허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주어진 삶 앞에 성실히 살아온 노년은 그대로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바라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벌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리. 네, 주의를 위해서 안동교회 부목사로 심호하고 계시는 김경환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불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난파된 조국을 바라보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이 선지자의 절규와 소망을 우리 시대에 고스란히 녹여내셨던 공덕희 여사님의 발자취를 추모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본인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 가슴에도 새겨봅니다. 어느덧 서거 24주기를 맞게 되었지만 불수에 사무치는 신앙의 걸기는 오늘도 살아서 모든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인은 한결같이 진리를 좇는 신학교이자 스승이셨고 한 가정의 온화한 어머니요 올곧은 위정자의 아내 또 평화를 일구는 민족의 어머니이셨습니다.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서 진두지휘 하시다가도 한없이 소외된 곳으로 내려가 고통받는 이들과의 연대를 포기하지 않았던 고인의 숭고한 정신과 행적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유산이 되고 역사가 되어 자자손손 가정에 심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험난했던 시대의 굴곡과 아픔이 고인의 인생을 관통해 지나갔지만 그러나 생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와 도우심 또한 충만했음을 저희가 압니다. 죽음이 지나간 자리마다 연약한 자들이 살리고 일으켜지는 생명운동이 일어났고 고인을 통해 내쉬어지는 하나님의 숨결이 사회 곳곳 묶이고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셨으니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의 역사와 섭리를 찬양합니다. 사명과 헌신으로 뿌리 내린 고인의 생애가 이제 후대의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기를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 하늘의 복이 앞으로도 계속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경재 안동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읽어드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신앙 생활을 싸움과 경주로 비유하면서 그 싸움에서 이겼고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갔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이 그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 고백은 그가 적 그리스도와 대적하기 위하여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으며 그가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려고 수많은 역경을 헤쳐왔음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그의 부르심만을 쫓아 뒤의 것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에게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끊임없이 그의 부르심을 쫓아 날마다 자기를 극복하면서 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참여하지 않은 그런 이방 선교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고 바울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로 험난한 이방 선교에 나서서 한 번도 아닌 3번에 걸친 길고 험난한 선교 여행을 하였고 성공적인 선교가 이루어진 도시에 거기 머물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전도지로 이동하면서 열정을 기울여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영의 전투에서 혈투를 벌였고 끊임없이 그를 부르는 부름을 듣고 암만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영의 전투는 치열했고 그가 내달린 선교의 길은 대단히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었으며 많은 장애물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 여러 곳에서 그 어떻게 고난을 당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런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극복해 갔습니다. 그는 이런 장애 앞에서 그의 선교의 꿈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여 돌이킨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의 앞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험난한 선교의 길을 달려가서 마침내 그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덕기 권사님 24주기 그리고 탄신 110주년을 맞이하면서 권사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우리 권사님이야말로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이 시대의 뛰어난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권사님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부르심을 쫓아 나아갔던 것처럼 그 위로부터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응답하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이 39살 되실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것도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기도, 어려서부터 새벽기도에 나아가며 쌓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또 당시로서는 엄청난 결단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인도의 선교사로 나가려고 결심하였던 일이나 또 계속해서 신학 공부를 하려고 미국 유학을 결심했던 일 모두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고자 했던 그의 믿음에서 우러난 결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문가의 시집을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적이 없었고 또 자기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의 권유에 떠밀려 택한 길이었습니다.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명문가의 안주인이요 대정치가의 아내요 대통령 영부인의 자리까지 올랐지만은 그분은 오히려 그런 자리를 몹시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 생활이 그의 믿음에 배치되는 생활이 아닐까 걱정하며 늘 조심스럽게 행동하였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원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젊었을 때 가졌던 선교의 꿈, 유학을 통해 더 넓은 신학의 세계로 나아가려던 포부가 좌절되었던 일을 가슴 아프게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정치가의 아내로 부르시면서 고난의 시대를 위하여 그가 할 일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원사님은 이제 한 가정의 주부나 정치가의 아내가 아닌 위로부터의 부르심을 따라 활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안동교회 여전도 회장을 시발점으로 해서 도단적으로 또 범교회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활동의 범위를 넓혀 나가셨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권 회복과 민주화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일치를 위한 사회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셨습니다. 한참 일하다가도 환갑쯤 되면 쉬고 싶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그는 선교사로 나아가려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을 뒤늦게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이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안동교회 여전도 회장, 순교자 기념사업회 회장, 예장여전도회 서울연합회 회장,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초대인권위원장, 구속자 가족협의회 회장, 예장여전도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양심범 가족협의회 회장,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회장, 광림방적체불임금 대책위원회 위원장, 한국기독교 학생총연맹 이사장, YH 대책위원회 위원,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여성문화위원장, 교회일치 여성협의회 초대회장, 또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 실행위원 등 고달프고 어려운 일들에 언제나 앞장서 일하셨습니다. 특히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을 할 때 그가 맡은 일들은 대체로 앞장서서 투쟁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날아오는 적의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그 이름을 방패막이로 최대한 이용하여서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을 전개해 가셨습니다. 따라서 권사님은 그만큼 고달프셨고 힘이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권사님은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 모든 부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따른 응답이며 그 소명에 충실하게 따르려는 그의 결단에서 나온 용기였습니다. 권사님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럴수록 그는 더욱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위로부터 새로운 영향을 받으셨던 것이 아닐까. 권사님은 거의 새벽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셨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거르지 않으셨고 교회 봉사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권사님은 그가 야당 정치인이기
야당 정치인의 부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연히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가졌던 투철한 신앙, 그리고 그의 신학적 확신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노련의 투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이룩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그의 상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유혹을 헤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우리 공덕기 권사님의 일생도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역경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가 양반대가의 교수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았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대통령 부인으로 있었으니 그만하면 호강스러운 삶을 누렸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혼 이전의 삶이나 결혼 후 정치가의 아내가 되어 산 때나 그리고 7,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셨을 때나 고난의 시기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사셨던 시대가 고난의 시기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신앙이 세상의 안락함과 명예를 따를 수 있을 때에도 오히려 고난받는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고 스스로 낮아져서 고난의 길을 자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의 길에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긍휼을 배움으로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수하면서 그의 자서전 나 그들과 함께 있었네 라고 제목처럼 고난당하는 자들과 그는 함께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찾아가 본 공덕기의 세계라는 글에 보면 권사님이 왜 이렇게 고난에 동참하고자 했는지를 잘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공덕기의 내면에는 깊은 한이 내재해 있다. 그의 상의 곳곳에는 그가 겪은 아픔의 경험들이 상흔으로 남아 여전히 그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일제의 기가 꺾여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 청산과부로 6남매를 키워온 어머니의 고통, 가난한 전도자 형부의 피폐했던 삶에 대한 아픈 기억, 그의 아내로 궁핍한 삶을 살다가 끝내 죽음의 길을 간 언니에 대한 불행한 기억, 신사참배급으로 감옥살이를 했던 어머니, 나라 잃은 백성으로 2번씩이나 경찰서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던 일, 홀어머니 밑에서 제때에 진학하지 못해 안타까웠던 청년기의 기억들, 여성으로서 결혼 생활에서 겪은 갈등, 청청했던 꿈의 좌절에 얽힌 공덕기의 아픈 체험 등은 어쩌면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이해하는 근원적 틀이었을 것이다. 권사님은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긍휼의 은사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긍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이 말은 원래 여자의 자궁 또는 모태를 가리키는 레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태는 바로 생명이 잉태하는 자리입니다. 긍휼은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고 진통하며 출산하여서 그 아기를 자기의 생명의 일부로 알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비유가 됩니다. 긍휼은 상대방의 아픔에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듯한 사랑과 공감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원사님은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배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가 참여한 모든 일에 마지못해 하시거나 내심으로 원치 않았는데 억지로 끌려서 참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사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셔서 진심을 다해서 동참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셨습니다. 권사님의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는 사례가 바로 그 원폭 피해자 지원입니다. 1973년 어느 여름날 조간신문에 난 원폭 피해자에 대한 기사를 읽으시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 때 2살 난 아기가 엄마 등에 업혀서 길을 가다가 피폭을 당했는데 그때 그 무시무시한 섬광에 놀란 이 아이가 그 뒤로 빛공포증에 걸려서 일생을 빛을 피해서 어두운 다락에서 살고 있다는 기막힌 사연이었습니다. 사람이 빛 없이는 못 사는 법인데 일생을 빛을 피해 어두운 다락에 살고 있다니 권사님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언제적 일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날 수가 있구나 하는 자책감을 갖고 그때부터 원폭 피해자들을 도울 길을 찾으셨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국제여성평화회의에 참석하시고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가셔서 한국인 피폭자들의 위령비를 찾아갔는데 그 위령비가 공원 외곽 백천가 다리 옆 한 구탱이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비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원폭에 관심 있는 일본의 여러 지도자를 만나셨고 귀국하신 후에 교회 여성연합회를 통해서 원폭 피해자 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셨습니다. 원사님은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신문기사를 보시고 그 원폭 피해자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이런 원폭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운동을 전개하셨던 것입니다. 처음 신문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으셨던 원폭 피해자인 주명순 씨를 인천까지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보고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시편 72편에 있는 말씀대로 권사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전 생애를 바치셨다고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라는 팔복 말씀대로 권사님은 그런 면에서 복받으셨던 분입니다. 7,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사람들 가운데 단순한 정의감 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라서 운동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권사님은 철저하게 믿음을 바탕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즉 진심으로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위로부터의 부르심을 따라 그가 행동하셨기에 중간에 변절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자세로 고난의 시대를 앞장서 달려가셨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한시도 잃지 않으셨던 신앙의 용사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권사님 탄신 11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 가지 깊이 새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진지하게 응답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권사님은 자기의 뜻은 적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여 겸손하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진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셨고 그 긍휼을 본받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일생을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복과 안락을 추구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일생을 사셨던 권사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추모하면서 그가 간직하셨던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생을 바치셨던 고 공덕기 권사님의 탄신 110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그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험난한 고난의 시대에 태어나 온몸으로 가족과 민족의 아픔을 체험하면서 고난의 현장을 찾아 몸을 아끼지 않았던 권사님의 생애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저희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찬송가 570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보시고 경재 목사님의 축도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라 보는구나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부른 내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나무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니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애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선물하고 황무지의 고민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불사들로 하나님께 살리라. 꿈꿔가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서구나 생명심에 흐르는 곳 이리 함께 살리라. 긍휼하심을 따라 주받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땅의 모든 고통을 스스로 그 몸으로 감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11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앞으로 달려가시다가 24년 전 이 땅을 떠나 부활하신 그 공덕기 권사님의 자손들과 그 가족들 위에 그리고 여기 함께한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굉장한 장소에 나와서 오래간만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인사말이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인사하세요. 저기 오늘 이렇게 다들 바쁘신데 오랜만에 서보는 공식적인 자리. 사람들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서서 공 여사는 자신의 인생을 펼쳐놓고 있었다. 사실 그 책이 뭐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그저 이름 없는 한 여자가 그 일생을 살면서 느낀 거를 조금 써봤다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그저 뭐 읽어 안 주셔도 하지 않을 거예요. 예. 잠이 안 오실 때, 예. 한번 좀. 네, 지금부터 모식으로 우리 회고담을 몇 분 보시고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 김옥나 각단복지대단 명예이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나 명예이사장께서는 수십 년 동안 걸스카우트 또 사회복지 자원봉사운동을 해오신 분이라 대한민국의 사회 공헌 분야의 대모라고 불리시고 계십니다. 1986년 사회복지고민 각당복지재단을 설립하셔가지고 현재 명예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또 공덕기 여사와는 1991년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결성하셔서 같이 일도 하셨습니다. 100세가 넘으신 우리 김옥나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서서 네. 네. 오랜만에 이 안국동 사저에 오니까 정말 공덕기 여사님이 그립고 뵙고 싶습니다. 물론 공덕기 여사님과 제가 그렇게 가까이 지나게 된 이유는 제 남편 나액진이 윤보선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의 경제 고문으로 청와대에 자주 가셔서 늘 뵙고 가까이 지난 그 연유로 인해서 저는 영부인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공덕기 여사님과 함께 지낸 얘기는 숱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이경재 목사님 설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여성연합회 일입니다. 히로시마에 그 원자탄이 떨어진 이후에 우리나라 대표 3명 중에 하나로 공덕기 여사도 함께 가셔서
보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던 그 공덕기 여사님이 그립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교회성연합회로서 또 특별히 한 일은 시골서 처녀들이 무작정 서울역으로 오는데 그 아이들을 율라가에 파는 그런 매춘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방지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구해내는 그런 일을 공덕기 여사도 함께 하셨습니다. 공덕기 여사님과 또 함께 한 일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쌀 운동입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쌀을 조금씩 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여서 그 쌀을 합쳐가지고 필요한 데 쓴 그런 사랑의 쌀 운동이었었는데 제가 새벽에 이 안국동 사저에 옵니다. 제가 와서 공덕기 여사님을 모시고 그때 기억을 하면 남산교회인가 거기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주 그냥 감명 깊게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제가 걸스카우트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때 이제 저 세종홀에서 몇십 년인가 그 창립 기념 행사를 하는데 지가 대통령 내외분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아마 상구씨, 동구씨가 좀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회의에 참석하셔가지고 저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서부터 끝까지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관람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덕기 여사님을 모시고 프란체스카 여사 임종하기 전에 가서 프란체스카의 명복을 함께 기도한 일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공덕기 여사님과 힘을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제 남편이 윤보선 대통령님 2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남편 없는 사람으로 서로 슬픔을 나누면서 만나다가 하루는 제가 영감을 받고 공덕기 여사님께 여쭈었습니다. 사모님, 우리 죽음에 대해서 함께 의논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공 여사님이 마치 제 제안을 기다리기나 하신 것처럼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럽시다. 그 경상도 사투리로 그럽시다. 그러면서 저를 환영해 주시고 그 일을 함께 했습니다.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금년에 30주년을 맞았는데 그 일의 시작을 저와 함께 하신 분이 공덕기 여사입니다. 대통령께서 살아계실 때
늘 여기에 제 남편과 같이 와서 하던 사진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만은 여기에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파이어플레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 모시고 뵙던 생각이 납니다. 또 이거는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에 늘 우리가 조찬회로 모였습니다. 그때 공덕기 여사님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올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더 말씀을 많이 드리기를 이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덕기 여사님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기 오니까 정말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동길 박사님의 추모 회고담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지만 연세대학 교수, 교무처장, 구청장을 역임하셨고 조선일보사 논설고문, 국회의원, 신민당 대표 최고위원을 거쳐서 지금은 사단법인 태평양시대위원회 명예이사장 그리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많은 저서가 있으십니다. 오늘 김동길 박사님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오늘은 공덕구이 여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어른이 태어난 지가 꼭 110주년이 된다니까. 또 그 가족들이 다 지금도 건강하게 있어서 그 어머니를 그리워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덕구 여사와 한 시대를 길게는 아니지만 모시고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은 기억 속에서도 늘 자랑스러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공덕구 여사는 윤보선 대통령의 부인이셨으니까 뭐 대단한 자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후광도 있겠지만은 원체 인물이 잘났습니다.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아주 대단히 활달하고 거칠 것이 없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출생은 통영이라고 들었지만은 그래도 일제시대에 일본 가서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 노릇도 하고 뭐 그런 공부도 많이 한 분인데 언제나 보면은 자랑스러운 그런 한 시대의 인물이로구나 하는 걸 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공부도 많이 했지만은 타고나기를 인물이 잘났어요. 대개는 그저 노력해서 어느 정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공덕구 여사 같은 분은 태어나기를 훌륭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의 부인도 되셨겠지만은 능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군사정권이 있고 그걸 벗어나려고 많은 젊은이들이 노력하는데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덕구 여사가 버티고 그 자리에 서 계셔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살면서 보면요, 그저 대부분이 타고나는 거예요. 뭐 뒤에 교육을 잘 받았다, 좀 나아지겠죠. 그렇지만 점점 세월이 갈수록 깨닫는 거는 사람은 타고나는 거지 뒤에 무슨 노력해서
되는 게 뭐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사람의 DNA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 공여사는 그 시대에 우리가 다 사모님 그렇게 부르기에 가장 적합한 어른이었습니다. 사모님 그 뭐 요새는 아무개나 그죠. 사모님 그러지만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모님 그 한마디에는. 그런데 그 시대를 같이 살면서 누구나가 공덕기 여사를 사모님 그렇게 부르는 건 당연한 일일 뿐이 아니라 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민주화가 그 시대의 청년들의 갈망입니다. 민주화해야 되겠다. 그런데 뭐 그만큼 훌륭한 집안에 훌륭한 어른이 나와서 돕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공덕기 여사는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아주 의연한 자세로 나서서 그 시대의 민주화 운동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때 누구나 다 공덕귀 그러면은 다 사모님 그렇게 부르고 싶었을 것이다. 또 그런데 그 보통 왜 지금도 대통령 부인하신 분들이 있고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은 대개 그걸 자랑으로만 생각하지 그게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러나 공덕기 여사는 그 사모님은 늘 옳은 일에 선두에 서서 아무 힘이 없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하는 날이니까 그런 훌륭한 분이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다 큰 힘을 얻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 들어도 공덕기 여사 그 사모님 우리가 다 자랑할 만한 그런 어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내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으시겠습니다. 이태복 장관님은 2002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역임하셨고 지금은 사회복지단체 인간의 대지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 5.18 윤상원 기념사업회 이사장직도 맡고 계십니다. 81년 광주 학살 진상 폭로와 민주화 투쟁으로 전두환 정부 시절엔 사형 구형의 무기형 언도도 받으셨고 독방에서 8년 동안 복고를 지내신 분입니다. 또 윤보선 전 대통령과 고 김수환 추기경 등 각계 인사들의 노력으로 88년 10월 석방되시고 12월 특별 사면 복권되신 분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인 인간의 대지 이사장을 맡으셔서 장애인 가족, 결손 가족,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해외 동포들에게 한글 책 보내기 운동도 하고 계시고 풍력 동포들에게 의약품을 매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태복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복입니다. 우리 공 여사님에 대해서 제가 처음 말씀을 들었던 거는 서울구치소 있을 때였어요. 처음 제가 구치소 들어갔을 때 제가 부사 하층 사방에 있었는데 교도관들이 와가지고 여기는 유명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살았냐고 물어보니까 옛날 무슨 대통령 여기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니까 여기서 잠시 그때 아마 장기간 있었던 건 아니고 잠시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어머니가 면회 오셔서 공여사를 만났는데
아주 격려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힘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랬더니 기도에 나갔더니 공에서 보자고 해서 이렇게 만났더니 여러 가족 내력을 물어보시고 그러시더니 준비해왔던 영치금도 또 꺼내서 주시고 그래서 영치금도 또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치금을 그냥 써도 되나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뒤로도 저희 어머니가 민주화 가족협의회 회장을 또 맡으셔서 이제 매일 조찬도 하시고 뭐 여러 각계 인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묘사께서 특별히 우리 임보선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임보선 대통령이 전두환이를 4번 정도 만나신 것 같다. 만나시고 오셔서 맨날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어쨌더라. 이학봉 뭐 이렇게 수석이 이렇게 대답하고 뭐 됐다 이런 말씀을 자세하게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이제 저는 뭐 제 같이 들어간 이제 후배들이 한 30명 가량이 같이 들어갔는데 제 후배들은 1년 살고 다 나왔거든요. 근데 저만 이제 붙들어 놓고 내놓지 않으니까 여러 어른들이 걱정들 하시고 자꾸 석방시키라고 요구도 하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근데 우리 공덕기 여사께서 우리 구속다 석방 집회나 뭐 다른 기도회나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이태복 석방하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저희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따로 인연은 없었는데 이 어르신이 이렇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학생운동 끝나고 이제 공장에 가서 노동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것도 뭐 기본적 권리에 관한 얘기죠. 8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뭐 이런 걸 하자고 주장했던 거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공산주의자의 논리라고 사실은 그때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때 재판장이 최정영이라고 나중에 대법원장도 했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게 바로 공산주의 논리라고 말을 못하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고무신을 집어던진 적이 있어요. 고무신을 집어던졌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법관을 모욕할 생각은 없고 다만 그 말이 안 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공산주의자의 논리라고 얘기하면서 정치재판을 하니까 제가 화가 나서 이제 그랬던 것인데 나중에 이제 그때 재판 때도 오셨었어요. 공덕기 여사가 와서 방청하시고 얘기 다 보시고 잘했다고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제 가족들이 우리 공덕기 여사가 이태복이 석방하라는 말씀만 자꾸 하시다 보니까 뭐 여러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 구속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공 여사가 맨날 이태복 석방하라는 말씀만 주로 하시니까 다른 가족들이 시샘이 났던가 봐.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이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또 일부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윤보선 대통령의 외가가 한산리 씨이기도 하고 그때 찾아뵀는데 그걸 물어보시더라. 그래서 외가 누구는 어쩌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뭐 연한리 씨 관련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건 뭐 어머님이 가서 잘 말씀드려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젊은 사람이 너무 오래 있는 건 안 좋다 이래서 이제 대통령한테 말씀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어쨌든 자주 인사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올 때까지가 어머니가 이제 민주화운동 가족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셔서 이제 자주 거의 뭐 자주 뵙고 또 자주 영치금도 받아서 저한테 제가 그래서 감옥 사는 동안에는 아주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었습니다. 그 영치금 많이 주셔서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식사하자고 그래서 여기 이제 오셔서 뵙고 또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드님들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아직도 못 갚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근데 어머님이 얼마나 그때 과정 어려웠던 시기니까, 그리고 초기에는 이제 이 전두환 정권이 저희들 사건을 처음에 제가 붙잡혀 갔을 때 윤보선 대통령하고 김창국 교수하고 김승훈 신부님하고 이렇게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걸로 엮어가지고 이제 넣으려고. 근데 아무리 저를 두드려 패도 제가 뭐 없는 사실을 진술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 안국동에 온 적이 없다. 기본적으로 난 지리도 모른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그림이 없어지고, 이제 제가 흥사단 사람이니까, 흥사단 아카데미 생활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줄곧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걸 엮어보려고 이제 노력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이제 국가보안법은 또 없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국가보안법 방관한 채로 기소하는 이런 여러 과정을 그 안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제 거쳤는데, 그때 윤보선 대통령을 얘들이 굉장히 미워해. 이 노인네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전직 대통령이 왜 이런 일에 관여해서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아마 저쪽 명동 성당 그 앞에 YWCA 의장 결혼 사건이랄지 뭐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그런 이제 불안감이 얘들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큰 어르신이, 전직 대통령 지내신 어르신이 이렇게 서서 민주화운동의 큰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원칙적인 걸 얘기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일이었거든요. 근데 공 여사님께서 이제 그런 실천 활동 안에서 구속자 사건 문제나 여러 사람들에 대한 얘기나 이런 과정에서 적극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감옥에 있는 저한테는 굉장한 힘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활동 자체가 물론 70년대는 성명서 내고 감옥 가서 조용히 있다 나오는 게 일이었는데 80년대는 그런 패턴을 이제 극복하자.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이 뭐 빵투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재수사들이라는 게 한 90% 정도가 전부 어려운 가난한 집 결성가정 애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걔들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좀 보장해주자. 그 해양법을 공부해가지고 해양법상의 뭐 보장에 대해서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해서 고기 100g, 버터 몇 그램 이런 것까지 따져가지고 내놓으라고 싸움도 하고 운동시간도 확보하는 싸움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 자체는 저희들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감옥 안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 때문에 70년대와 다른 80년대의 방식이 있어서, 밖에 계신 분들은 이놈들이 감옥에서 조용히 좀 살지 왜 저렇게 시끄럽냐 이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면 쫓아오셔야 되니까. 감옥 밖에서 기도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하시고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특히 NCC 인권국은 정신없이 바빴죠. 전국 교도소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복잡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공 여사께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고, 저는 특히 이제 정부 전두환 정권이 아주 못된 놈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사람이라서 죽이지 못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저는 못 죽인 거잖아요. 사형 때리고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못 죽인 거는 윤보선 대통령과 김수환 추기경님 두 분의 노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들어봐도 만약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면 저는 뭐 전격적인 처형을 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권 잡고 다 투지로 잡았으니까 이제 최소한 5, 6년은 조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권 잡자마자 저희들이 계속 시위를 했기 때문에, 시위 거기서만 학교에서만 한 게 아니고 공장에서도 계속 화장실에 낙서도 하고 공장에 유인물도 뿌리고 이런 일이 이제 끊임없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터북인 좌익이다 뭐 이런 딱지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어려웠어서 오거인권국 쪽에서도 잘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김승훈 신부님이 가서 뭐 자꾸 말씀하시고 얘기하셔서 그래서 민주신권국도 같이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고립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저희들이 가난한 형제들에 대한 애정 이외에 다른 뭐가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북한과 연결되는 걸 계속 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카데미에 활동하던 고등학교 시절에 월북해가지고 뭐 했다 이렇게 또 조작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이게 엉뚱하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공 여사님한테 저희 어머님이 자세히 말씀드리고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운동 과정에서 많은 어르신들의 협력과 지원도 받았고 또 그 이후에도 목사님, 신부님들하고 많은 말씀도 나누고 요새도 문재인 정권 제대로 하라고 성명도 내고 또 아우성도 치고 있는데 뭐 이게 민주운동의 성과가 뭐 있는지 사실은 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그 후배들이 정치를 엉망으로 하니까 창피해 죽겠어요. 부끄러워 죽고. 근데 사람들은 전부 이태복이 네가 아이들한테 엉뚱한 얘기를 해서 쟤들이 저러지 않냐 뭐 이런 비난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참 좀 황당하다는 생각도 물론 같습니다. 어제도 저 광주에 5.18에 이제 갔는데 윤상원 기념소 앞에 이사장을 제가 맡고 있는데 윤상원 동지는 도청에서 죽은 동지입니다. 제가 조직했던 조직의 광주 전남 책임자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가 도청에서 총에 맞아 죽고 온몸이 화염방사기에 불타가지고 검은 시체로 돼 있다는 게 얼마 전 외신기자의 사진에 나왔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초창기 얘기를 듣고 있어서 사실 조용히 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친구가 그렇게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꼴방에 숨어서 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릴 수 있겠냐. 우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싸우자. 그래서 감옥에서 또 이른바 민중방송이라는 걸 해가지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6시가 저녁 6시가 되면 감옥을 안에서 방송을 하죠. 방송도 하고 뭐 온갖까지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도 독방 집어넣고 온갖 미숫가루라고 이렇게 딱딱 발목 전부 묶어가지고 집어넣어도 그래도 이게 굽히지 않으니까 많은 학생이 들어와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자기들이 통제를 못하고 나중에는 포기했어요. 교도소가. 포기하고 얘기하게 9시간은 방송시간으로 그렇게 인정이 돼서 저희들이 밖에서 목사 신부님들이 도와주시는 얘기도 제수어들한테 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됐던 거는 밖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이 저희들의 순수한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우리 사회를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데 함께 싸우셔서 가능했던 것이고 근데 오늘의 현실은 참 좀 깝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얘기 잔소리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이제 저는 뭐 전직 장관에 지나지 않고 또 정치판에 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깝깝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은 더 열심히 잘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게 우리 공덕기 여사의 이제 돌아가신 이제 사반세기가 됐고 11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 공 여사님 애를 많이 써주셨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제 있을 때도 그랬고 감옥 나와서도 그렇고 공 여사님이 도와준 거를 네가 잊으면 안 된다. 네가 그거를 잊으면 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뭐 행사가 있을 땐 와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일정이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또 사과 말씀도 드리고 그러나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유족을 대신해서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해 주신 우리 유경재 목사님 또 기도해 주신 김경화 목사님 또 세 분
이 회고담을 해주신 우리 김홍나 명예이사장님, 김동길 박사님, 또 이태복 장관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스트리밍으로 많은 분들께 전달이 됐으면 하고 또 이거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우리 고 공덕계 권사님 돌아가신 지 24주년을 추모하고 또 태어나신 110주년을 기념하는 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